성은 보편적이죠. 플라톤 데카르트주의의 특성. 그냥 서양 문화는 보편성이 특성이고, 보편성이 진짜 보편성이라고 믿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의 자기 정당화 구조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서양 이성은 훌륭한데 보편적이지 않아. 그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만 보편적. 특정 시스템이 주어지면 정답이 있어. 근데 시스템들 사이에 메타 시스템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야. 작업 가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리란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도록 조건화된 가설, 허구, 픽션. 그래서 후쿠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오직 허구들만을 써왔을 뿐입니다. J'écrivais que des fictions. I have only written on the fictions.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그 가설의 체계가 화폐고, 화폐라는 게 보편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권위, 세계은행의 권위, 미국의 기축통화, 이런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없으면 이 환율 체계나 모든 시스템이 흔들려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말 자체가 유니버설리티의 금융 버전, 경제 버전이에요. 그래서 막스나 기호학자나 알티세르나 이런 사람들이 화폐나 기호나 교환에 대한 글을 쓴 거죠. 그리고 그게 소시르나, 이제 막스는 1883년에 죽었으니까 소시르 일반언학 강의는 1916년에 나왔으니까 프로이트의 책들은 1900년 이후에 나오니까 그 소시르, 야콥슨, 레비스투스, 락강 그런 제자들이 들레즈나 후쿠나 데리다나 앞에 빼먹었는데 레비나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보편성은 보편적이지 않고 보편성은 서양 문화의 특수성에 불과하다. 제가 이거를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서양 유럽의 보편성의 보편성. 그러니까 유럽은 보편성, 유럽적 보편성이 보편성 자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지가 의문이죠.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부의명사. 왜냐하면 보편성이라는 단어의 매핑을 해야 된다.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게 후쿠오의 계보학이죠. 이 세상 모든 것에 지도와 달력을 부여합니다. 지도와 달력이 없는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은 지도와 달력 속에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보편성의 관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한국적 보편성의 관념은 탄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유럽의 특수한 문화인류학적 코드 작용이 발생시킨 특정 진리 체계입니다. 중요한 건 특정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라고 조건화시킨 진리 생산 시스템. 그게 사유체계고 그걸 사유체계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후쿠는 자기가 비서양을 다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양만 다루는데 우리는 사유체계의 문화 정치야, 지오폴리틱스 같은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만 갖고 얘기하는데 광기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쿠가 많이 개명한 철학자긴 하지만 후쿠가 과연 오리엔탈리스트가 아닐까? 저는 후쿠나 들레즈나 다 오리엔탈리스트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은 무지하게 복잡하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오리엔탈리즘을 낸 이후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있고 복잡한 논의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적어도 마르크스나 니체나 특히 1904, 5년에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같은, 그 이후에는 89년에 논문이 나오고 94년에 맞죠? 그 문명의 충돌, 그 담론이 서구적 보편성 문제를 불러일으킨.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 남성들이 남성적 보편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그게 인간적 보편성인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지방대학인데 서울대학은 지방대학이 아닌 거죠. 유럽은 로컬 문명인데 자기네만은 로컬 문명이 아닌 거죠. 서울말이 서울 사투리인데 서울말은 표준말이고 서울 이외의 모든 말은 사투리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지금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는 민족의 스승이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이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알고 나면 예보학적으로 지도와 달력에 매핑을 하면 1960년대에 정해졌잖아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그걸 알고 나면 5월 15일을 과연 계속 스승의 날로 해야 되는지. 저는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하고, 세종대왕은 사실상 담론 효과의 측면에서 한민족을 그냥 발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도, 천상열차 분해주, 세계관, 우주, 한글 이런 거 전부 다 서양에서 해시계, 이거 다 중국 서양입니다. 중국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한글이라는 걸 창제할 때 저는 한민족이 거의 탄생한 게 아닌가. 그것도 결국 픽션이고, 생물학적 한국인이라는 게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주체 해석학 책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을까? 어느 나라 말로 인쇄돼 있을까? 그러니까 말은 세종대왕 때도 보통 사람들 한국말로 말했지 15세기 버전으로 했겠죠. 신숙주나 성산문이나 세종대왕이나 다 이 말에 뭐 우리가 못 알아듣을 텐데 한국말을 하긴 했겠죠. 한국말이라고 불리는 어떤 말, 조선말. 근데 표기는 이두나 향찰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 한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독일말로 하면서 적을 때는 라틴어로 적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한 거죠. 근데 세종대왕은 진짜 스케일이 달라서 아예 그 문자 표기 체계를 발명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그 문명 패치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상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킹 세종대왕 상이거든요. 저는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터린 왕이 세종대왕이었다고 생각하고 딱 한 번 실현됐는데 그게 세종대왕이었다고 생각하고,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하나 많아 가정이지만 일단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나라 말로 좋겠을지. 푸코는 불어로 쓰고 말했고 이 책은 나왔을 테니까 중국말로 번역됐을까? 중국말을,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됐을까? 일본말로 표기됐을까? 러시아어로 했을까? 영어로 했을까? 터키처럼 새로운 알파벳 시스템을 따서 만들었을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저는 한글날만이 아니라 한글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한 날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은 정말 너무 정말 놀라운 사람. 왜냐면 제가 국보를 전공해서 권력지식의 대표적인 게 한글인데, 권력자들은 피지배자들한테 지식을 안 주려고, 안 가르쳐 준다. 근데 백성이 한국말이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도대체 뭔지 아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으니까 가운데 나라라는 건데 그쪽 지방하고 달라가지고
말하고자 할 바, 내리고자 할 바 있어도 그걸 펼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발명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놀라운 건 제가 논문,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진짜 놀라운 건 왜 한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글을 쓰다가 한글로 갑자기 썼냐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한글을 썼을까요? 논문이나 이런 식으로나 가사나 이런 데는 좀 있어. 근데 그게 정확히 1894년에 고종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때까지 한문으로만 돼 있던 모든 공문서를 2개를 작성하라고 해요. 1개로만 돼 있었는데 한문으로 하나 작성하고, 지금 보면 이제 북한문 혼용체 그 2개로 같이 작성하라고 할 때 된 건데, 실제로 최초로 한글을 지식인이 지식활동을, 그러니까 수은이 가사 중에 몇 개를 한글로 작성하긴 하는데, 뭐 동명대전 같은 거 한문으로 쓰지. 근데 지식인이 이율곡이나 이퇴계가 한글로 뭘 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고, 철학책은 한글로 된 게 없어요. 지식인 중에 조선 사람이 한글로 최초로 쓴 게 박영효가 1800, 그게 몇 년이더라. 그 제 논문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경흥의습에 가서 공부하고 후자 기체한테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한국민족,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독립시켜서 일본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도 보이는데, 한국은 중국에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을 써야 된다. 그런 의식을 박영호가 가져서 일기를 한글로 쓴단 말이죠. 돌아오면서부터. 그리고 사유활동을 한글, 지금 보면 북한문 혼용체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북한문 혼용체가 일본말의 히라카나, 카타카나, 히라카나처럼 한문을 노출시켜서 쓰고 거기 조사나 이런 걸 일본말로 쓰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한국어처럼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언어인데 어원학 사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대 한국어의 83%의 한자어가 일본에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국악회들은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제가 국악회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학교 토론할 때. 이거 왜 어원학 사전은 한국어 왜 안 나오나요? 그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다리라서 국악자들은 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찐파처럼 보이는 그게 있어갖고 이렇게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한국어 어원학 사전이 나와요. 그 제가 혼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두드려서 그 월인 청강지국이나 두시언에는 이런 거 보면 지금 쓰는 단어들이 거기에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19세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 거의 대부분 그 옛날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동학경전이 수은하고 해월은 그냥 한자들만 썼는데 손병희는 일본 한자를 쓰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처럼 거기서 인식론적 단절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어를 공부하면. 왜냐하면 이 국어의 고고학이나 지식계보학 지층이나 이런 관념이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산림경제 같은 책이 산림경제학 책처럼 읽히는데 그게 읽어보면 끝이 아니잖아요. 최한기가 경험이란 단어로 쓰는데 일본말 엠피리시즘을 번역한, 익스페리언스를 번역한 경험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책은 일본말이 발명되기 전에 100년, 200년 전에 100년까지는 안 나오고 최한기니까 한 50년 전에 만든 말인데 거기 나오는 경제나 경험이란 단어는 심지어 그 박종원 교수 같은 훌륭한 철학자로서 책도 보면 그런 그 문자의 동일성으로 의미론적 동일성까지 일치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민속학이 일본말인데 그 민속
이란 말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지식고고학적 지층을 엄밀히 구분해서 그 각각의 지층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시는데 패러다임하고 에피스템의 차이가 뭐냐? 지금 들으면 대충 비슷한 거 맞고요. 패러다임으로는 교과서의 학습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떤 해석에 속하는지 알아. 근데 에피스템에는 직접 상수, 구조적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몰라.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1962년에 출간됐는데 70 그 퍼스트 페이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가 역사 상대주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이 막 뭐 당연하고 바람직한 건데 학자들이 막 비판을 하고 그런 과학적 진보라는 건 없는 거니 상대적으로 차이만 있는 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보가 있다. 나는 역사 상대주의로 말한 적이 없다. 는 포스트 페이스를 붙이죠. 그 67년인가? 정확치 않아요. 67년 맞는 것 같은데. 포스트 페이스 후기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왜냐하면 뉴턴 물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던 예외, 아노말리를 아인슈타인 역학은 하나의 펑션, 함수로서 내부에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일부분으로 두고 뉴턴 물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도 해결하기 때문에 과학적 진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후쿠는 과학적 진보가 없다.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결여돼 있다. 따라서 후쿠는 완전 상대주의로 가는데 상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절대주의의 상대어라는 플라토적 이분법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분법 자체를 후쿠가 파괴하고 있는데 후쿠가 절대주의 혹은 보편주의가 아닌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건 뭔가 논점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겠지만 아나키즘적 과학관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파이어벤트 같은 이론을 펼치는 건 아니니까. 파이어벤트에 anything goes, outline of an anarchic theory of scientific knowledge인가? 과학적 지식의 아나키스트적 측면에 관한 개요라는 책을 파울 파이어벤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의 규칙은 무엇일까를 탐구를 해보니 파울 파이어벤트 과학적 발견의 규칙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어라는 규칙대로 하면 과학적 발견이 안 이루어진다. 과학적 발견은 기존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 그 시스템의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고 실험을 펼칠 때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봐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anything goes. 마음대로 하세요. 과학적 발견의 법칙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틱 theory of scientific knowledg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파울 파이어벤트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했는데 후쿠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담론의 공간이 비담론의 공간이 이 시스템의 공간이 그 시스템의 내부를 가로지르면서 철학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꼭 아무렇게나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론과 비담론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계열 얘기하는 건 딱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